12척의 미 해군 함정이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기업의 철수였죠.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37%까지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어요. 대체 업체를 찾았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불가능했죠. 미국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한국 없이는 단 한 척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벌어진 90일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국방부 건물 8층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켰죠. 그런데 이메일함에 빨간색 긴급 표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오션 철수 통보라고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철수라니요. 하나오션은 지난 3년간 태평양 함대 정비 사업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그런데 철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메일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샌디에이고 기지 정비창장 마이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부국장,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나 측에서 오늘 밤 철수한다고 통보했어요. 마이클, 진짜예요? 농담 아니죠? 농담이길 바랍니다만 현장에선 이미 장비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해군 관계자 6명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엔 샌디에이고 정비창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하나 엔지니어들이 공고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보가 답했죠. 미 정부가 한국 기업 대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비자 제한, 관세 인상 등이 포함됐고요. 하나는 이에 반발해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싶었어요. 그럼 지금 정비 중인 함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화면 너머에서 답했어요. 12척입니다. 전부 노세일 태그가 붙었어요. 노세일 태그. 그건 부품 부족으로 정비를 진행할 수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구축함 7척, 순양함 3척, 보급함 2척이었죠.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곧바로 샌디에이고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거든요. 기지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부국장, 이쪽입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정비창 2번 독이었습니다. 구축함 한 척이 거대한 크레인 아래 떠 있었어요. 하지만 정비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었죠. 노세일 태그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아포스, 베어링, 실링제까지 전부 하나 공급품이었습니다. 재고도 바닥났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태그 하나를 들여다봤어요. 빨간 글씨로 부품 미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선 구할 수 없나요?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군용 스펙을 맞추는 곳이 없어요. 납기도 최소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그 기간 동안 12척이 멈춰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정비창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나 기술자들이 떠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가 쓰던 공구조차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한 엔지니어가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잃은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하나가 남긴 정비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빽빽하게 적힌 공정들이 이제 전부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나 없이는 석 달 안에 한 척도 복귀시킬 수 없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 12척의 함정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철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태평양 함대 정비대란 즉각 대응 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정비창 너머로 태평양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그저 배경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경고음처럼 들렸죠. 미 해군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정비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 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열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 투입 전 우리 함정 정비 완료율은 62%였습니다. 하나 투입 후엔 98%로 뛰었죠. 평균 정비 기간도 120일에서 72일로 단축됐어요. 비용은 40%나 절감됐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수치입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팀장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부품만 공급한 게 아니었어요. 정비 공정 전체를 재설계했죠.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고 병렬 작업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저 따라만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기술자들은 뭘 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 정비만 가능합니다. 하나가 맡았던 핵심 공정은 손도 못 대요. 그날 오후 샌디에이고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클레어, 캐니벌라이징이 시작됐습니다. 캐니벌라이징. 한 함정에서 부품을 뜯어 다른 함정에 끼우는 방식이었죠. 정상적인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땜질이었어요. 어느 함정에서 뜯었습니까? 보급함 2척입니다. 우선순위가 낮아서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비가 아니라 해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해군 기술 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 엔지니어들이 사용했던 공고 목록이 나열돼 있었는데 우리 기술자 중 절반 이상이 그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토크렌치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이 뭡니까?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는 그걸 매일 썼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가 떠난 후 우리 기술자들이 유아포스 연결을 시도했는데 5번 중 4번이 실패했어요. 압력 테스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공차 범위를 몰랐습니다. 하나는 0.01mm 단위로 맞췄는데 우리는 그 기준조차 몰랐어요.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하나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저 의존만 했던 겁니다. 저는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문제를 예견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찾아냈죠. 2년 전 작성된 기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미 해군 정비 능력 평가 및 대책. 작성자는 김중령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장교였죠. 보고서를 열자 첫 문장부터 강렬했습니다. 미 해군은 독자 정비 능력을 상실했다. 김중령은 하나 의존도를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묻혔습니다. 왜 이걸 무시했습니까? 저는 당시 책임자였던 피터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난처하게 웃었어요.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의회도 만족했고요. 기술 격차?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죠. 나중 문제.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샌디에이고로 날아갔습니다. 정비창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도착하니 마이클이 저를 3번 도구로 안내했어요. 저걸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엔 엔진 모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해된 상태였죠. 부품 하나하나가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재조립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 기술자들은 순서를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뉴얼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 기준으로 작성된 거였어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았죠. 저는 정비창을 걸으며 노세일 태그를 세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엔 12개였는데 지금은 27개로 늘어나 있었어요.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하나오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엔 우리 함정 정비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렬된 공구들, 정교하게 작업하는 엔지니어들, 완벽하게 복원된 함정들. 사진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자부심. 그게 바로 우리가 잃은 것이었죠. 우리는 가격만 보고 기술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제게 최종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하나 없는 1년은 해군 무력화와 같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걸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누가 믿을까요? 우리가 한국 기업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해군 작전국장, 조달청장이 모여 있었어요. 주제는 하나였죠. 하나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일본 미쓰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달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쓰이는 민간 선박 위주입니다. 군용 스펙은 다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직접 겪어봐야 알 테니까요. 일주일 후 미쓰이에서 샘플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베어링, 유압 실린더, 실링제 등이었죠. 겉보기엔 하나 제품과 똑같아 보였어요. 샌디에이고 정비창에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진행을 감독했죠. 저는 화상으로 현장을 지켜봤어요. 베어링부터 장착하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베어링을 축에 끼우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죠. 들어가질 않습니다. 공차가 안 맞아요.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확인했어요. 0.03mm 차이입니다. 이건 쓸 수 없어요.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유압 실린더였죠. 압력 테스트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유압을 서서히 올렸어요. 50바, 100바, 150바. 그런데 180바에서 실링이 파손됐습니다. 누유 발생했습니다.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유압유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마이클이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죠. 군용 스펙은 200바입니다. 이것도 불합격이에요.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유럽 조선소 두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탈레스와 독일 티센크루프였죠. 둘 다 샘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2주 후 유럽 부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기대가 있었어요. 유럽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레스 베어링은 장착 후 소음이 발생했어요. 티센크루프 실린더는 내구성 테스트에서 탈락했죠. 왜 이러는 겁니까? 스펙은 똑같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어요. 스펙은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이 달라요. 하나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작업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mm였죠. 그 정밀도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체 업체 테스트 결과 및 평가였어요. 결론은 간단했죠. 현재로선 대체 불가. 하지만 국방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미국 업체는 어떻습니까?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헌팅턴 인걸스는요? 이미 타진했습니다. 둘 다 신규 건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정비 부문엔 투자할 여력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 자체 생산은요? 최소 2년 걸립니다. 생산 라인 구축부터 해야 하니까요. 2년. 그 기간 동안 함대는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샌디에이고 정비창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노세일 태그가 47개로 늘어났죠. 캐니벌라이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뜯어낼 부품이 없습니다. 마이클이 보고했습니다. 보급함 두 척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걸로도 모자랐죠. 저는 정비창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 도계관이 구축함 한 척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진척이 없습니까? 네. 엔진 재조립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부품 배치가 틀렸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엔진실을 들여다봤어요. 부품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마치 퍼즐 조각들 같았습니다. 매뉴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 방식과 달라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매뉴얼을 받아 읽어봤습니다. 전문 용어 투성이었어요. 토크 시퀀스 최적화, 유압 밸런싱 프로토콜, 진동 감쇄 조정. 하나도 이해가 안 됐죠. 그날 오후 저는 하나전 현장 책임자였던 박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박 부장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클레어 부국장, 저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이에요.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기술 자문만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죠. 그날 밤, 저는 정비창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함정들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있는 철의 거인들이었죠. 마이클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잃었어요. 부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공정, 노하우 전부를 잃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퍼즐 맞추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거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2년 전 묻혔던 김중령의 보고서를 다시 찾아야 했거든요. 보안 등급이 높아서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기밀문서 열람 신청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 문서는 2년간 열람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30분 후 저는 회색 파일을 받았습니다. 표지엔 미 해군 정비 능력 평가 및 대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중령의 이름도 보였죠.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부터 강렬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미국보다 20년 앞서 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20년이라니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중령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한국 조선 산업 전체를 분석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만든다.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비 공정, 부품 공급망, 품질 관리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였죠. 저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정비 완료율은 평균 96%였어요. 미국은 58%였죠. 정비 기간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 보고서가 묻혔습니까? 저는 당시 검토 책임자였던 윌슨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퇴역한 상태였어요. 클레어, 그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의회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묻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와 계약을 유지했죠. 가격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김중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방부 기술평가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찾아가니 그가 반갑게 맞아줬죠. 부국장님, 제 보고서를 읽으셨군요. 김중령, 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제 조선소 근처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용접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다릅니다.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어요. 뼈 한 척 한 척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믿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은 이미 조선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1980년대부터요. 지금 우리 조선소 평균 연령이 58세예요.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기술뿐 아니라 미래도 잃은 거였죠. 김중령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저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어요. 폴더 안엔 영상과 사진이 가득했죠. 하나오션 정비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나 엔지니어들이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죠. 마치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저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다음 영상은 미국 기술자들이 같은 작업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계속 들여다봤죠. 작업 속도도 느렸습니다. 이게 기술 격차입니까?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일하지만 그들은 본능으로 일합니다. 저는 더 많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정비 실적 비교표, 부품 불량률 통계, 비용 절감 자료까지 있었어요. 모든 지표에서 하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가격이 중요했지, 기술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위원 12명 앞에서 현 상황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부국장, 대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화 수준의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생산은요? 최소 2년 걸립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함대는 무력화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위원이 소리쳤어요. 한국 기업 없인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자존심 문제예요. 저는 김중령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정비 실적 그래프였죠.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의존을 잃은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엔 한화와 미국의 정비 실적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격차는 압도적이었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죠. 협상해야 합니다. 한화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그건 무릎 꿇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김중령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없이 해상 통제는 불가하다. 그건 예측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안보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죠. 클레어 부국장,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동률 그래프였어요. 한 달 전 72%였던 수치가 지금은 37%로 떨어져 있었죠. 한 달 후엔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20%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태평양 전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시도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 업체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실패 사례를 보여줬어요. 미스이 베어링 파손 사진, 탈레스 실린더 누유 장면이었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생산은요? 2년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한국에 무릎 꿇으란 말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죠.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 기업 대상 제재를 즉시 중단합니다. 둘째, 공식 사과를 전달합니다. 셋째, 공동기술센터를 구축해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피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과라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존심보다 국가안보가 중요합니다. 이건 굴욕입니다. 피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굴욕은 함대가 멈춰서는 겁니다. 태평양을 포기하는 게 굴욕이에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부국장.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화오션 정비 실적 자료였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한화는 3년간 우리 함대를 살렸어요. 완료율 98%, 비용 40% 절감, 정비기간 절반 단축. 이게 현실입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 말이 맞습니다. 군사적으로 선택지가 없어요. 국방장관도 동의했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협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대통령님, 이건 정치적 자살입니다.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클레어 부국장.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대통령님. 확신합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은 2년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피터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대통령님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예요.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죠.
클레어, 당신이 직접 가세요. 서울로 가서 협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피터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실수가 될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과문 초안 작성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참모들이 모였어요. 문구 하나하나가 논쟁거리였죠. 유감을 표명한다? 이건 너무 약합니다. 그럼 깊이 사과한다고 쓰죠.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1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신중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야 해요. 한국은 형식적인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문구가 정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깊이 사과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친필로 서명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김중령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언을 해줬어요. 클레어 부국장님, 한국 사람들은 진심을 압니다. 형식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가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들은 존중받길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졌어요. 14시간의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저는 협상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재 중단, 공식 사과, 공동기술센터 구축, 장기 계약 보장. 4가지 핵심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이미 신뢰는 무너졌는데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내렸어요. 공항 밖엔 국방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클레어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어요.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도 보였죠. 내일 오전 10시에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저는 대통령의 친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문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오전 9시 국방부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탔어요. 차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향했죠. 긴장되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많이 긴장됩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도 해결을 원하니까요.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3층 회담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자 긴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한쪽엔 태극기가, 다른 쪽엔 성조기가 세워져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선두는 권오갑 차관보였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클레어 부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권오갑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맞잡았어요. 뵙게 돼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쪽에 각각 5명씩 앉았죠. 한국 측엔 하나오션 대표 박지우도 있었어요. 권오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대통령 친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권오갑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회담실이 조용해졌죠. 그가 편지를 다 읽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권오갑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론 부족합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권오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었죠.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제재를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비자, 관세, 보안 검증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권오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기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와 거제에 각각 하나씩요.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우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10년 장기 계약을 보장하겠습니다. 땅과 후려치기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권오갑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중소기업 참여율을 20%로 보장해주세요. 하나만이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들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요구였어요. 하지만 합리적이었죠.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갑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는 2주 후 내로 현장에 복귀하겠습니다. 선발대 10명을 먼저 보내고 한 달 안에 전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박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부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일하죠. 미국이 우리를 존중한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회담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부 조건을 하나씩 조율했어요. 기술센터 운영 방식, 계약 단가 책정 기준, 분쟁 해결 절차까지요. 오후 1시 최종 합의문이 완성됐습니다. 양측 대표가 서명했어요. 권오갑과 제가 악수를 나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권오갑이 말했습니다. 더 나은 협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권오갑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새로운 해군 협력 체계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합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번 사태로 미국이 배운 게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죠. 배웠습니다. 진짜 동맹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걸요.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지우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부국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는 국방부 군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미국이 먼저 사과할 줄 몰랐어요.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강했습니다. 앞으로 잘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클레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언제 복귀합니까? 하나 선발대가 출발하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죠.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의 도시였어요. 이틀 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하나 선발대 출발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엔지니어들이 샌디에이고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박지우도 함께였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희망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샌디에이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선발대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이클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어요. 부국장님, 정말 해냈군요. 그의 목소리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정비창으로 향하는 길,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들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정비창에 도착하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었죠.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활기가 느껴졌어요. 노세일 태그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어요. 47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7개. 여전히 많았지만 희망적이었죠. 이번 도구로 갔습니다. 한 달 전 봤던 구축함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화 엔지니어들이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가 엔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동작은 정확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처럼 말이죠. 유압 라인 연결 완료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옆에서 미국 엔지니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하나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죠. 연습입니다. 1000번 하면 몸이 기억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차이였어요. 다음 날 정비창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 100명이 모였어요. 마이클이 앞에 섰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배우고 협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일하면 더 강해집니다.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또 박수가 울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작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 베어링을 어떻게 장착합니까? 미국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먼저 공차를 확인합니다. 0.01mm 단위로요. 그 다음 토크렌치로 조입니다. 정확히 45Nm까지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미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함정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구축함이었죠. 출항식이 열렸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함정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로 내려가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죠. 함정이 물 위에 떠올랐어요. 엔진 시동 걸겠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낮은 진동음이 들렸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성공입니다.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태평양으로 나아갔죠. 한 달 만에 다시 움직이는 철의 거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과 함께 부두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했네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 후 태평양 함대 가동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70%로 회복됐어요. 평균 정비 대기 기간도 60일로 줄었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저를 맞았어요. 클레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싶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우리 모두를 설득했고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죠. 당신의 선택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존심보다 국가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결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겸손하군요. 그게 당신의 강점입니다. 대통령이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공동기술센터 설립이에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샌디에이고로 날아갔습니다. 기술센터 부지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비창 옆 빈 건물이 선정됐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됐죠. 한국에서도 장비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지우가 직접 왔어요. 우리는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봤죠. 여기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만들겠습니다. 공사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샌디에이고와 워싱턴을 오갔어요. 정비창 가동률은 계속 올라갔죠. 어느 날 정비창을 걷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미국 청년 기술자가 한국 선배 기술자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이 공구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천천히 보세요. 각도가 중요합니다. 15도 기울여야 해요. 한국 기술자가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미국 청년이 따라했어요.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었어요. 지식이 전달되고 기술이 성장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달 전 위기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노세일 태그로 가득했던 정비창, 멈춰 선 함정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함정들,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들, 회복된 희망.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론 정비창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밤에도 작업은 계속됐죠. 태평양 함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섰습니다. 최종 보고를 위해서였어요. 대통령이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클레어, 최근 소식이 좋던데요. 예, 대통령님.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88%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비 대기 기간도 45일로 단축됐습니다. 한화 투입 전보다 나아졌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기술센터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 개소식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꼭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후 샌디에이고 공동기술센터에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도 건호갑 차관보가 왔죠. 건물 앞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뭉클했어요.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미 양국이 진짜 동맹의 의미를 다시 쓰는 날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기회가 됐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했죠. 클레어 부국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건호갑 차관보도 연단에 섰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진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협력하고 신뢰로 성장하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센터 내부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방은 교육실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죠. 오늘은 유압 시스템 진단입니다. 한국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두 번째 방은 실습실이었습니다. 실제 함정 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옆에서 지도했어요. 조금만 더 조이세요. 50Nm까지요. 아, 이 정도면 되겠네요.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가 됐네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이었죠.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한국도 응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만찬 중에 박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국장님, 잠깐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다음 달에 거제 조선소를 방문하시겠습니까? 박지우가 물었습니다. 거제요? 네. 우리 본사입니다. 미국 함정 정비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꼭 보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박지우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는 정비도구로 갔어요. 그곳엔 미국 함정 3척이 동시에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동시에 3척이나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박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역량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하죠. 정비 라인을 걸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정교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죠. 한 엔지니어가 부품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스탬프였어요. 검사 완료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우가 답했어요. 품질 보증 도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품을 검사해요. 완벽해야 지키죠. 완벽.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도끝에서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우가 웃으며 답했죠. 우리도 감사합니다. 존중받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제 호텔에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거제 조선소를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놀라웠습니다. 우리 함정 3척이 동시에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체면이 아니라 실력을 선택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24시간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1년 전 저는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 통보, 멈춰 선 함정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협력하는 두 나라, 다시 움직이는 함정들, 회복된 신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저는 가방에서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우리는 배웠다. 진짜 동맹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 펜을 놓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는 밝았어요. 태평양 위로 내일의 해가 떠오를 거였죠. 위기는 결국 기회가 됐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한 미국, 존중을 얻은 한국. 진짜 동맹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